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정각 5시를 이제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장기 집권을 해나갔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박정희 그 개인의 인성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지 권력을 맡을 때 대통령으로 뽑혀서 이제 권력을 맡으면은 이 권력이 정말 국민이 나한테 잠깐 맡겨준 그런 권력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언제나 자기가 이제 평민으로 임기가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자기한테 암시하면서 스스로 자기한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박정희는 그게 아니고 국민이 나한테 권력을 맡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의지대로 이것을 연장하고 계속 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굳힌 것 같아요.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직을 내놨을 적에 정말 뭘 해먹고 사나 이런 생계가 걱정이 돼서 장기 집권 했을 리는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평범한 이승열이는 정말 뭘 하다가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생계가 걱정되는 겁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달달이 인생인데 그러나 일단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최고 권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내놓은 후에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기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갖췄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내놓게 되면 뭘 해서 먹고 사나 이런 생계의 문제보다는 왜 박정희가 권력을 내놓지 못했냐면은 일단 평민으로 돌아가게 되면 말이죠. 수많은 비난과 욕을 먹게 됩니다. 대통령을 했을 당시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떠나서 아무리 대통령을 잘했다 하더라도 욕을 먹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내놓고 평민으로 돌아갔을 때 수많은 욕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많은 욕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정희는. 그걸 제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하는 그게 많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이 대통령을 내놓고 가면 평민으로 돌아가면 잘했느냐 못했느냐 떠나서 이렇게도 욕을 먹고 저렇게도 욕을 먹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박정희 인성에는 그거를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모욕으로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라는 인간이 참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 대통령직이 그게 다 내놓고 내려갔으면은 그런데 나중 후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여기저기 동상을 건립하자 어쩌다 박정희의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얼핏 보면 박정희가 그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이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좌우지간에 이 박정희 동상을 또 광화문 네거리 거기다가도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광화문 네거리를 보면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이순신 동상도 있다 그죠.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없어. 현대 동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냐
어? 대한민국은 현재인데, 현재의 그 동상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를 보면 전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전부 조선시대 사람들을 동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광화문 내거리에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가 박정희를 영웅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웅 대우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영웅이라는 게 뭡니까? 영웅이라는 건 정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영웅이고 나라가 망할 뻔했던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그 조선을 구한 이순신이니까 영웅이죠. 그럼 또 현대 와서 영웅은 누굽니까? 메가더 같은 사람이 영웅이에요.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구했잖아요. 그런 게 영웅이지 뭐 정치 잘했다 오래 해먹었다 이게 영웅이 아니다고죠. 대중매체에서 북한 영화에도 나오는데 민족과 운명 3편 홍영자 편에서 박정희 애첩이자 중앙정보부의 1급 요원 홍영자의 유일한 사례로 나온다. 홧김에 미국 망명을 했으나 미국의 망명 중인 차홍기의 설득으로 반박정희 운동에 뛰어든다는 것. 홍영자의 활약으로 서울로 이송해서 박정희 총에 맞아 죽는다. 이 충격으로 회의를 느낀 홍영자는 북한으로 망명한다는 스토리. 1989년 MBC 드라마 제2공화국과 1993년 제3공화국에서는 배우 박상조가 연기했다. 이북 사투리를 실감나게 잘 연기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5.16 군사정변 당시 천하의 개쌍놈으로 등장한다. 제3공화국에서는 그리고 김종필이 5.16 군사정변 초반부에 김영욱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뒷수습을 하는 걸 묘사되고 계급이 두 단계 위였던 장경순 준장한테 장군이면 다냐고 폭언하다가 따귀를 맞는 사건도 묘사되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연속극을 잘 안 보잖아요. 나도 연속극을 전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극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허풍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선거 이력 연도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구 민주공화당으로 나왔었고 당선은 5번 초선이다. 그다음에 소속 정당 민주공화당 정계에 입문 1969년에서 1973년 무소속 1973년에서 1979년 탈당 정계 은퇴 그다음에 둘러보기라고 나왔고 김영욱은 회고록에서 총알바지 소위라고 표현했다. 6사 8기생들은 가장 많은 인원이 임관한 기수로 한국전의 약 3분의 1이 전사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한 6사 1기에서 10기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전사했다. 여러분들 소위가 있잖아요.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 이 다이아몬드 하나 어깨 다이아몬드 하나짜리인데 이거 전쟁 나면 있잖아요. 제일 소위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초급 장교 소위가 원래 총알바지 장교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하나짜리가 이게 총알바지 장교다고 하죠. 제8대 중앙정보부장 김재기도 한국 전쟁 당시 전방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대표적으로 황간 전투에서 3사단 22연대 2대대장으로 참전한 바 있다. 당시 박정희는 남조선 노동당에 연루되어 숙군 과정에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백선엽 등의 도움을 받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정보국 문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때 북한군의 동향 보고를 확인해 늦어도 6월에 남침한다는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상부에 제출하여 북한의 침략을 예측했고 6.25 전쟁이 터진 후에는 수원에서 합류하며 좌익 논란을 덮고 후에 장교로 복직가 했다. 이때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게 된 것은 648기 동기자 박정희 브레인이었던 김종필의 역량이었다. 꼭 봐야 한다. 김영옥의 권력 편입 초반 경력은 철저히 김종필과의 인연 덕분이었다. 그래서 김영옥은 이 김종필과의 그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권력의 권력편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하죠. 그래놓고 중앙정보부 자리에서 잘린 뒤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복수할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김영옥의 신세 한탄을 받아준 사람은 바로 김재춘이었다. 김재춘은 사람이 좋아 제6군 관구사령부 참모장 시절 부하였던 김영옥이 참모장님 하며 하소연하자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살고 있다. 그냥 조용히 참고 살라며 타일렀다고 한다. 사실 김재춘은 인간관계가 넓고 원만해 5.16 당시 진압군을 설득하여 반란을 성공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남한테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원한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이제 김재춘이가 김영욱이한테 했다는 거죠. 자꾸 원한을 갖게 되면 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참고 조용하게 살라 이렇게 김영욱이한테 김재춘이가 타일렀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12분이 경과했는데 계속 읽어봐야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래서 위키백과를 잠깐 훑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 나무 위키에 나와 있지 않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봅시다. 1973년, 잠깐만요. 네. 1973년 4월 15일 김영욱은 대만으로 출국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다.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된 망명은 우선 자신의 중앙정보부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학님과 같이 대만으로 출국했다. 문학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학님. 제주 서초 초등학교 졸업, 제주 중학교 졸업, 제주 제1고등학교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졸업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학님. 1949년 1월 2일에 태어났는데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7대 제주도 제주시 의원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님과 같이 대만으로 출국했다. 여행 목적은 대만 학술원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 위함이었으나 이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회고록 출판을 두고 중앙정보부 차장인 보였던 윤일균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와 중앙정보부는 출판을 막고자 자주 접촉했고 김영욱도 몇십만 달러를 대가로 합의,
회고록 원본을 중앙정부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겨둔 회고록 사본을 일본 출판사가 김영욱과 합의 없이 출판했다는 주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김영욱은 외국에 가서 계속 박정희와 갈등을 벌이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파리에 유인돼 가지고 파리로 유인한 게 파리 영사관에 이상열이라는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열 공사가 김영욱이를 이제 파리로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열이가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욱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상열 공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열이가 미국에 있는 그 김영욱이를 파리로 불러낸 장본인이 이상열이라는 사람이니까 이상열이가 키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열이도 죽을 때까지 조금도 입을 열질 않았어요.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한다 해가지고 조금도 입을 열질 않았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는데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파리에서 한 3, 4km 떨어진 그 양계장에서 양계장 그 분쇄기에 갈려 죽었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설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계장 당모이 분쇄기라는 게 크기가 작단 말이죠. 사람 하나가 성인 남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갈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양계장 분쇄기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그 구조가 복잡한 기계가 아니다고 하죠. 얼마든지 사람 하나를 갈아낼 수 있게 크게 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김영욱이를 죽이기 사전에 며칠 전에 분쇄기를 제작하는 데다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60kg, 체중은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되고 시간 165에서 168 정도 되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갈아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분쇄기를 제작해달라 하면 얼마든지 제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쇄기를 좀 규모가 큰, 크기가 큰 분쇄기를 제작했다가 그 양계장에서 얼마든지 갈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그런 거다. 그래서 파리에서 죽여가지고, 산길에서 죽여가지고 이 김영욱의 시체를 낙엽으로 덮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낙엽으로 덮는 게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게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에 사람을 죽여놓고 이 낙엽으로 덮어보셔. 그게 금방 발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엉터리 얘기고. 또 김영욱이를 한국으로 데려다가 이제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정희가 직접 권총으로 쏴주겠다. 그것도 말 같지가 않은 얘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 물건을 비행기에다 싣고 오려면은 공항에서 이 검색대에서 다 발각이 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앙정보부가 난다긴다는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프랑스 정부를 매수하기 전에는 그게 곤란하다 이거죠. 여러분 프랑스 정부를 매수할 수 있겠어요? 매수하다가 괜히 들통나면 건 한국은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하여튼 그리고 또 김영욱이를 데려와가지고 산채로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김영욱이를 마취를 시켜가지고 마취 상태의 김영욱이를 이제 폐차에다가 해가지고 폐차장에서 압착을 해서 죽였다. 그것도 엉터리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산 사람을 무슨 큰 상자 같은 데 담아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면은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 화물을 다 공항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이 속에 화물이 어떤 화물인가 이걸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파리 시내에서 한 3-4km 떨어진 그런 양계장에서 김영욱이를 갈아버렸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영욱이는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에는 또 김재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규도 내가 또 할 얘기니까 많은데 자세한 얘기는 김재규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재규는 유신을 끝내버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재규가 나쁜 놈이니 배은망덕한 놈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김영욱이가 올바른 평가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영욱이 묘에도 이제 비석이 섰다래요. 김영욱이가 아니라 이 김재규 묘에 이제 비석이 섰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말 실수를 하는데 어찌됐든 망년이다 배은망덕하다 어쩌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김재규는 유신을 끝내버린 용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김재규가 올바른 평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김재규는 자꾸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서 올바른 역사에 대한 평가가 김재규한테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재규 묘에 비석이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정말 용기 있는 장군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에 할 김재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